자, 네, 소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뭘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번 달 이제 이르면 이번 달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제 많은 경제 기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세상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더 두근두근 하는데 예, 어떤 대출 받고 계시길래 금리 인상에 이렇게 민감하십니까? 변동금리로 아무래도 대출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또 소장님을 불러냈습니다. 금리가 뛴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뜻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금리는 돈 값입니다. 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있잖아요.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때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금리인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오고 나서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엄청나게 돈이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가격이 떨어져서 돈 값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최장기간 기록 중이거든요. 네. 별 걱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물가나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상승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세계 각국이 고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14년, 5년과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거니까 네. 큰일은 맞는데 분명히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큰일이 나는지를 네, 네. 아셔야 되는데 호들갑만 떠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것부터 아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더해서 시장의 실세금리가 결정되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올해는 8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가 남아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올해 많으면 2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공론화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10월하고 11월에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은 고사하고 이 집값 상승세라든가 가계 대출 증가세가 워낙 높아지니까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8월 26일로 예정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르면 8월에 금리가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8월 그 시점을 기해해서 그 이후로 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전에 사실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8월에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하죠. 네. 그러나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요. 뭐 세금, 대출 규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과 공급, 그러니까 막 시장에 물건이 풀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부동산 측면에서 생긴 거고 또 가계부채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요. 네네. 1년에 한 8% 정도 되는데 이게 5, 6%로 떨어져야 정상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높으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가격이 뛰니까 네. 이거 빌려가지고 사야 되니까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으려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8월 올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네.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꽤 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혹시 이번 달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변수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에서 또 가계 대출에서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산 시장입니다. 네. 돈이 굴러다니는 이 시장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같은 거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정확히 얼마나 빌려서 여기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통계로 잡히진 않아요. 네. 근데 꽤 될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빌린 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장 그 느낌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때 이거 봐라 팔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 이룰 수 있느냐. 네. 이건 사람마다 좀 전망이 다른데요. 그냥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한 1% 정도는 올라야 된다. 네. 1%가 오르면 그냥 기계적으로는 12조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네. 근데 1% 오른다고 진짜 내 대출금리가 1%만 오르진 않아요. 미리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금리 같은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올린 네. 거란 말이죠. 이미 오른 것도 있고 나중에 따라서 올리는 것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가 1% 오르면 한 2-3% 실세금리가 오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1%는 4번 올리는 겁니다. 네. 우리 올해는 많아야 2번이니까 0.5%포인트를 올리는 건데 실세금리는 한 1%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올해 실감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뜨끔해지는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부담은 오니까요. 부담 커지죠.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는 대선이 있어서 네. 기준금리를 그렇게 연이어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테고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상당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타격이 올 수 있는데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른다는 걸 전제하고 네. 그 기대가 반영된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 이른바 존버족들이 이끌고 있는 막 버티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시장 타격이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산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 시장에서 우리가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는 이유도 하나 있어요. 네. 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양적 완화 축소, 금리 인상 전 단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에 나와 있는 그 자본들이 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돈이 귀해진다는 얘기니까 돈값이 뛴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재대접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돈들이 돌아가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앞서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8월 인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한데 이런 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식으로 막 그 위기 수준의 금융 불안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하고 달러 간의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금리라는 게 올라가면 돈값을 더 쳐주는 곳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미국으로 돈이 도망갈 텐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먼저 올리게 되면 도망갈 유인이 사라지니까 네. 지금 원화 환율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뛰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1150원 넘어설 전망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잡아둘 수 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있는 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이제 세 가지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라는 식의 경고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내관이라고 이제 가계부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1,700조 원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80%는 변동금리에 의존하는 거고. 네. 근데 우리 경우는 이제 부동산 담보가 이제 부동산 담보 잡히고 빚 얻었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부실 대출 우려에서 은행에서 대비를 해놨어요. 충당을 네. 많이 쌓아놔서 금융 건전성 관리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다만 이런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게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한두 사람 움직이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네. 효과가 있어서 이게 뭐 장담 못할 수는 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네. 소장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8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촉각을 좀 세워야 되는지 저처럼 이제 빚을 진 사람인가요? 그렇죠. 빚을 진 사람인데 변동금리 대출 받은 분들이 이제 네. 가장 심각한데요. 최근에 금융권 대출 자료 보니까 30대하고 60대 이상 30대. 네. 그래서 또 오늘 손가락질을 많이 하시네요. 예, 특히 뜨끔합니다. 취약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소득과 대출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전체 평균이 한 2.3 정도 되는데 30대는 2.7배, 빚이 연소득의 2.7배.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번 걸 갚아야 될까 말까. 못 갚습니다. 60대 이상은 2.5배인데요. 그 이유는 30대는 이른바 영끌 B2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한 거예요. 네. 그리고 60대는 연소득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은퇴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쪽은 빚 이자 부담에 대해서 더 민감한 계층일 네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올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견딜 수 있는지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후에도 그 이야기들 한 번씩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